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3세 경영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국내 상황이 어려운 이때 현대차가 3세 시대를 여는 이유 짚어봤습니다. 대통령직 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투기 억제를 위해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공제 한도는 유지하되 공제율을 줄이거나 보유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입니다. 또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서 5세대 이동통신이 가져올 미래 모습이 재현됐습니다. 생활에서부터 문화와 산업까지 무궁무진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현지 특별 취재팀이 잠시 후에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도착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내일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차가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 부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커지면서 현대차의 3세 경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현대차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신규 대표이사 선임 추진 등의 안건을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 22일 주주총회에서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처리하고 이와 연계해서 주총 이후 별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대표이사로 정 부회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현대차는 정몽구 대표이사 회장과 정의선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또 이원희 대표이사 사장, 하원태 대표이사 부사장까지 4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같은 날 주총이 끝난 이후에 임시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정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네,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는 셈인데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최근 기아자동차는 다음 달 주총에서 정 부회장의 직급을 기타 비상무이사에서 사내이사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그룹의 가장 핵심이 되는 4개 계열사에서 정 부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현대기아차가 미중 무역 갈등은 물론 최근 통상임금 이슈로 국내외에서 포탄을 맞고 있는 만큼 정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 사실상 현대차그룹은 본격적인 3세 경영 시대를 맞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는 이유와 맞닥뜨리는 과제는 뭔지 취재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네. 이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핵심 계열사 대표이사에 선임되면 현대차 그룹은 정 부회장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을 한 데 이어서 연말 사장단 인사를 주도하며 현대차 그룹의 운전대를 사실상 잡기 시작해 3세 경영의 도래를 예고했습니다. 정 부회장의 책임 경영 강화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투기자봇 엘리엇은 최근 현대차에게 배당금 4조 5천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는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의 4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정 부회장의 책임 경영을 국내 대내외에 확고히 알리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동안 현대차그룹은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변화를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그룹은 엘리엇이 고배당을 요구하고 사회이사를 추천했습니다만 이를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거부를 했습니다. 대신 현대차는 이사회 구성을 기존 9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11명으로 확충키로 했습니다. 예. 또 BMW 출신의 비엄한 사장은 사내이사로 또 선임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 주당 3,000원을 배당하는 등 앞으로 3년 동안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모두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현대차의 3세 경영이 본격화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앞으로 남은 과제 뭡니까? 네, 그 경영 환경이 나빠진 데 따른 국내외 실적 부진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이 정의선 체제의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예. 또 자동차 패러다임의 대격변기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정 부회장은 외국인과 외부 출신에게 임원을 맡기고 정기공채 폐지 그리고 자율복장화를 추진하는 등 조직의 새 바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군요. 권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직 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10달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라는 권고가 담겼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이자는 건가요? 네, 9억 원이 넘는 1주택자는 초과 부분에 대해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이면 9억 원이 넘는 부분에 양도 차익이 1억 원일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80%를 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해서 냅니다. 재정특위는 현재 장기 보유 공제 한도 80%는 유지하되 연간 8%의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더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공시가격에 대한 권고도 있었다고요? 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공시가격인데요. 재정특위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며 이를 점진적으로 올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즉 아파트는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 비율이 약 70% 정도이고 단독주택은 50% 이하인데요. 시세가 동일하게 10억 원일 경우 아파트는 6억 7천만 원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지만 단독주택은 기준액이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정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부동산 소유자들의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상황 및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조세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재정특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습니다. 서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커서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정인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엔 휘발유의 85%로 책정된 경유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경유세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기재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재정개혁특위가 2년여 만에 경유세 인상 논의를 재점화했습니다. 경유의 가격을 지금보다는 조금 인상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휘발유 대비 이 경유의 가격이 좀 높아지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100대 85보다는 85부분, 경유에 해당 85부분이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휘발유 세금은 리터당 529원, 경유세는 리터당 375원입니다. 경유에 붙는 세금을 더 올려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게 특위 설명입니다. 그러나 경유세 인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세버스나 트럭처럼 생계형 차주들 부담이 크고 연비가 높아 경유차를 택했던 일반 소비자들 역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상대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굉장히 이게 왜냐하면은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한편 재정특위는 증권거래세는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정부 정책과 겹치지 않도록 2022년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재정특위가 부동산 세금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의제에 대해선 두루뭉술한 입장이거나 아예 나중 과제로 미뤄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손석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네. 우선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는 정부 기조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특히 역시도 그 기조를 따라가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주택자에서 고가 1주택자로 증세 대상을 확대하는 부동산 조세체계 개편 방향을 특위도 그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라든지 공시 가격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 비율 상향 등은 모두 현재 진행형인 개편 방향들이죠. 당장 오는 4월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이 발표가 되는데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매우 높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의 권고사항이 떨어지는 결과물이 되겠죠. 네, 반면에 뚜렷한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의제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네,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편 방향은 분명한 방향성이 없이 사실 이도저도 아닌 게 됐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위는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제시했는데요. 이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상속 인별,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과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서 전체적인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취지인데 구체적인 기준 제시는 향후 과제로 미뤘고요. 또 세수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방향성이 모호해진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유류세와 환경부담금의 경우에는 인상 필요성을 제시는 했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에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권고안으로 평가됩니다. 재정특위가 1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내놓은 결과물이 신통치 않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경제 상황과도 맞물려 있고요. 특히 정치적인 상황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위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작년도에 종부세를 개편하는 안과 이번에 상속세 개편안 이외에는 특별히 내놓은 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재정특위의 그 임무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불황에 버금가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또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위가 증세를 골자로 한 조세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 5세대 이동통신 5G는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문화와 산업까지 무궁무진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달라질 5G 시대를 미리 만나보시죠. 스페인 MWC 현장에서 김한진 기자가 전화합니다. 전 시장을 감싸는 하모니. 5G 로봇이 만든 선율입니다. It reads the music notes by the program. So the program do the translation. So translate the normal music notes into the codes the robots can understand. 5G 시대에는 문화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을 이용한 공장 시스템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불량률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 위치에서 영상을 수백 장 찍어서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장 찍던 걸 한 장 찍은 영상을 이용하여 직접 변경을 해서 고품질의 영상을 얻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요. 다가오는 5세대 이동통신 시대, 우리의 문화, 산업까지 초고속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MWC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특별 취재팀 김한진입니다. 5G로 변화하는 산업 현장, 스마트 팩토리로 불립니다. 5G가 가져올 제조업의 변화 물결을 김성훈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로봇이 자유롭게 팔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이 로봇의 팔은 원격으로 제어됩니다. 5G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지시를 받습니다. 5G로 단 한 명이 수십 수백 개의 로봇 팔을 상황에 맞춰 각각 다른 작업을 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 공정이 바뀌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안경으로 부품 조립은 더 쉬워지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장 전체를 실시간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 처리할 수 있는 5G가 산업 현장에 가져올 변화입니다. 일부에서는 5G가 전 세계 제조업 시장에 2035년 약 3,76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G ultra fast speed and low latency can change whole industries, innovate existing business model. 5G also save lives. 5G가 제조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 분야는 5G 장비입니다. 5G 장비 시장은 오는 2021년 46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삼성전자와 중국의 화웨이가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화웨이가 점유율 30%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안보를 구실로 동맹국들에게 반 화웨이 연대를 요구하고 있어 5G 장비 수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최악은 벗어난 듯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5G 장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9%인 장비 시장 점유율을 202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MWC에서도 다양한 통신 장비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140대의 카메라로 야구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로봇 원격 제어 기술 등을 시연했습니다. 또 통신 장비의 크기를 30% 정도 줄이고 주파수 대역은 75% 정도 늘릴 수 있는 무선 통신 칩 등도 전시했습니다. From chipsets to network equipment to personal devices, we are unique in our ability to deliver everything your business needs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power of 5G. 또 삼성전자는 MWC에서 미국 통신업체 스프린트에 5G 상용화 장비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 분야와 반대로 5G 장비에서는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1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스마트폰은 사람과 5G 세계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매개의 열쇠가 바로 인증 절차인데요. 이번 MWC에서 더 정확하고 편리한 인증 방식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면에 지문을 대자 곧바로 본인을 인증합니다. 기존 인증 방식과 다른 점은 지문의 굴곡까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So for example, if you use Samsung Pay on a Samsung device and you use your iris or your fingerprint to authenticate to the device, all of that biometric data is stored right in the chipset of the device. It's not stored in a file where it's easily accessible.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신개념 지문 인증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비밀번호에서 패턴, 홍채, 얼굴 인식에 이어 이제는 사람의 정맥까지 스마트폰이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I just tried the feature and I think it's a really cool feature. It's definitely a feature which is very usable and it's very advanced, so I'll be looking forward to it.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인증 방식을 고도화하는 데는 5세대 이동통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존보다 20배 빠른 속도가 구현되면서 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So I think 5G is going to be interesting for Visa because when we try to authenticate cardholders, the more data we have, the better in terms of new technologies. 더 빠르고 고도화된 인증 방식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WC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특별 취재팀 정인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도착 모습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15분쯤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을 출발한 지 66시간 만에 베트남에 도착한 건데요. 동당역에는 보반트엉 공산당 정치국원 등 베트남 고위급 인사들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소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미소를 띤 얼굴로 기다리던 베트남 인사들과 악수를 했고 이들에게 베트남까지 3,000km가 넘는 여정을 거쳤다며 따뜻하고 열광적으로 환영해준 베트남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역을 빠져나온 김 위원장은 곧바로 대기 중이던 전용 차량에 탑승한 뒤 창문을 내리고 환영 인파에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차량은 동당역을 출발해 약 170km 떨어진 하노이까지 2시간 반가량을 달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쯤 숙소인 멜리아 호텔로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도착한 하노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 위원장이 머무는 멜리아 호텔 주변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는 펜스가 둘러졌고 장갑차가 순찰을 도는 등 삼엄한 경계 속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호텔 내부는 검문 검색대가 설치되고 투숙객 통제가 강화됐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 호텔의 22층 스위트룸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멜리아 호텔은 미국 백악관 취재진의 프레스센터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김 위원장과 미국 언론이 한 건물에서 마주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미국 측이 오늘 오전 프레스센터를 옮기면서 무산됐습니다. 이후의 움직임은 없습니까? 김 위원장은 숙소에 도착한 이후 휴식을 취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조금 전 호텔을 나섰습니다. 하노이 도착 이후 6시간 만에 첫 일정인데 경찰 호의를 받으며 숙소로부터 차량으로 약 5분가량 떨어진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오늘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국 측 상황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도착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저녁 9시 15분,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 15분쯤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45분가량 지연된 건데요. 19시간 정도 소요되는 비행 시간에 중간에 영국 런던 근교 공군기지에 1시간 정도 기착했고 두 번째 급유를 위해 카타르 도하에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 중 참모진과 함께 전략을 가다듬으면서 하노이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과도 통화하면서 내일 시작되는 회담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차 회담 때와는 달리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도착에 앞서 하노이 협상 현장을 지휘하고 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합의문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한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도착 직후 숙소인 JW 메리어트 호텔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주변은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와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의 보안구역으로 설정돼 경호 인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마찬 전에 응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 등 베트남 주요 정부 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좀 더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예.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이제 회담은 1차 회담과 어떤 면에서 다른 거죠? 네, 우선 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회담보다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예. 일정을 좀 짚어보면요. 일단 내일 만찬을 시작으로 해서 모레 단독 정상회담에 이은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그 사이 업무 점심 식사와 공동 성명 서명식까지 최소 5번은 얼굴을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양 정상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될 수도 있고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가능성도 적지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싱가포르 1차 회담을 짚어보면 이때는 당일치기로 회담이 진행됐고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회담 그리고 점심 식사와 공동 성명 등까지 합쳐서 총 5시간도 안 돼 속전속결로 회담이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더 자주 길게 만나게 되는 만큼 이번에는 좀 더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 새로운 인물들도 이번에 변화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당시 또 다시 짚어보면 이때 당시 실무 협상을 주도했던 건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무 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 보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그리고 우측에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특별대표 직함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상황에 맞춰서 어떤 내부에서 적절한 사람을 급하게 내세운 게 아니라 이번 협상을 위한 대표를 따로 선임해서 왔다는 점에서 이 실무 단계의 협상력이 다소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회담에서는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빠졌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형식도 협상 테이블도 좀 달라졌는데 예. 결과는 어떻게 예상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도 사람도 바뀐 만큼 긍정적으로 바뀐 만큼 이번 회담의 결과도 훨씬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예.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때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공개 서한까지 보내면서 회담 취소를 선언했다가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다시 회담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소위 우여곡절을 좀 겪었는데 이번 회담 때는 그런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회담이 성사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전망 수준입니다만 어떤 수위까지 회담이 이루어질지를 좀 관측을 해보면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영변 핵시설을 무력화한 뒤에 국제조사단의 검증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만든 핵물질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시간표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북미 간 종전선언, 어제부터 기대감을 얹고 있는 종전선언과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금강산 관광 등 약한 수준의 경제제재 완화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어제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319건에 그쳤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1,500건 안팎에 그쳐 지난 2006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북미 정상회담 영향으로 석 달 연속 상승하면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9.5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7포인트 내린 84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